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건축개발 이론과 실무, 공인중개사 실무 능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제가 준비한 건축개발 상담 전문가 되기 1단계 실무 마스터 과정, 중급 과정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1편은 다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 2편 실무 개발 기법 마스터 교육, 그래서 총 17강 준비를 했습니다. 2편 실무 개발 마스터 교육은요, 반드시 1편 실무 건축 이론 마스터 교육을 좀 수강하시고 반드시 들으셔야만이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실전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고급 과정으로 3편 매뉴얼 사용 교육, 4편 종합 응용 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편 실무 개발 기법 마스터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삼각 스케일자, 그리고 투명자 준비하셔서 같이 동영상 강의 하시더라도 꼭 반드시 실습을 교재와 함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이제 신축 희망자, 건축업, 개발업 종사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동산 개발의 핵심 건축 법 규정과 현업에서 적용되는 실무 건축 개발 기법을 앞으로 그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마스터 과정 전체 과정 한번 다시 보면요. 1편은 이제 지난번에 다 강의를 해드렸고요. 건축 이론 위주였죠. 그래서 이론 마스터 교육 총 18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부터 높이 제한 등 쭉 해서 총 맨 마지막 설계도면 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지금 시간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무 개발 기법 마스터 교육으로요. 주거 용도로 허가 가능한 건축물의 핵심 요약. 제 1편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우리가 전체적인 컨셉을 잡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거 용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제가 핵심을 정리를 해서 이번 강의 1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에 대한 얘기, 물론 1편에서도 도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그런 접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 거기에서 이제 유효적인 최유효 배치 기법을 또 말씀드릴 거고요. 4강에서 북측 도로에 의한 건축 구물 산출하는 것 실제, 그리고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법정 용적률 200%인데 260%, 250%까지 뽑는 그런 기법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건축법 세부 규정, 1편에서 다 못해드렸던 좀 더 중요한 내용들, 층고 또는 복층 개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6강, 7강, 8강은 구도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부지 검토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 주변의 건물의 현황 파악하는 거, 10강에서는 구도심의 지구 단위 지침을 찾아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11강에서는 원룸형 주거시설의 설계 개발 기법.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이 다 포커스가 수익형 주거용 건물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원룸형이기 때문에 원룸형에 대해서 특별히 단위 세대 평면 등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2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재료에 대해서 실제 건축 공사를 또 시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반드시 건물의 구조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강의 건축개발 실전, 이제 사업계획 짜기.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갖춰야 될 시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계획 짜는 방법, 그리고 중소규모 공사 진행, 실무, 공사를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부 내역서까지 보는 거,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1강부터 5강 정도까지는 이제 제 1편에서 했던 거를 좀 더 축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고요. 6강에서 10강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장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규모 검토, 사업성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6강에서는 이제 기타 부동산 공법의 파악, 건축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은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땅에 관련된 국계법. 하지만 이제 거기에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도시재생법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 등, 요거는 이제 건축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 개 필지를 위주로 해서 건축 개발을 하는 거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16강에 가서는 2개 필지, 3개 필지를 연계해서 복합 개발하는 사업 시행하는 방법도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강을 준비를 했고요. 17강은 앞서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건축 개발에 대한 실전 사례하고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건축 개발 상담 전문가 되기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즉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건축 사업 시행 업무에 대해서 종합 해설해 드리는 거로 해서 총 17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단계 실무 마스터 과정 중급 과정 제2편 실무 개발 기법 마스터 교육입니다. 제 1강 주거 용도 건축물의 핵심 요약. 자, 주거 용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개발 기법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종합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법정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1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알아봤지만요. 특히 주거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업용도 있고 뭐 공업용도 있지만 가장 수익형으로 기반이 되고 또 사업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게 주거용도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도 건물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용도,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특히 허용되는 면적이나 층수, 규제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어떤 땅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주거 용도의 건물도 우리가 1편에서 알아보셨지만 단독주택도 4종류죠. 공간 빼고요. 공간 빼면 이제 3종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4종류고요. 근데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원룸형이.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5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 주거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고시원. 근데 고시원은 2종류죠. 용도가. 하나는 이종근생 고시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숙박시설 고시원. 그거의 차이는 요거죠. 바닥 면적 500일 때 500 이하면은 이종근생, 초과하면 숙박. 이건 다 1편의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죠.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건축법에 보면은 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지만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 공적으로 다. 그리고 다 분양도 할 수 있고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도 사실은 2015년까지는 저걸 분양하고 그랬어요. 분양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노인복지주택은 이제 분양은 못하게끔 해놓고 있죠. 그 이후로.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주거 용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 표는 국내의 유일한 표예요. 제가 정리한 제가 나름 주거 용도만 집중적으로 딱 한 장의 표로 딱 요 한 장의 표로 정리한 거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책상 밑에 넣어 놓으시든지 항상 수시로 좀 자주 보시면서 각각의 용도의 이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자, 단독주택 첫 번째 단독주택 한 채로 등기하는 거죠. 세법상은 고급 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세 할 때는 264제곱미터, 취득세일 때는 331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고급 주택. 법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자, 다중주택. 일명 신문지상에는 원룸 빌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 3층짜리. 딱 3층짜리고요. 주택용도 면적, 건물 한 동의 면적이 330. 근데 이제 법이 완화가 됐죠. 2016년도에 입법 예고에서 2017년도부터.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 무관, 3층 규제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면적은, 지하의 면적은 요거 330, 100평 면적에 포함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공동식당을 둬야 되는 거죠. 취사가 안 된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법 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우리가 제 1편에서 봤을 때. 자, 그다음 가장 흔히 보는 다가구 주택. 당연히 지금 요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 호별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거죠. 호 또는 가구. 그래서 다중주택일 때는 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요. 한 가구라고 그러지 않고 한 호라고 표기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는요. 각각의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가구 주택은 세대라고 건축물 대장에 표기를 하지 않고 가구라고 표기를 하죠. 뭐 8가구, 9가구. 세대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일 때 아파트가 몇 세대다. 다세대 주택이 몇 세대다. 이렇게 공동주택일 때 세대로 표기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맨 위측 오른쪽 상단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 봐도 이게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 이제 바로 파악을 할 수도 있죠. 자, 공동주택은 이제 단독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다 된다는 거죠.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 당연히 구분 등기되죠. 5계층 이상인 건물, 주택이 다세대 구분 등기되죠. 4계층 이하인 거, 바닥 면적이 660 이하, 660이 넘어가면 이제 연립주택이 되고 층수 제한은 똑같고요. 그래서 옆으로 뚱뚱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다세대 주택이 옆으로 넓어지면 연립, 그리고 기숙사, 학생이나 종업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그래서 공동식당을 반을 써야 된다. 반은 뭐예요? 개별 취사가 가능하지만 반은 개별 취사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법이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2014년이니까 완화를 해줬는데 그거로 인해서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그걸 악용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한 이유도 다 우리 중개사님들 또는 일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위법적인 요소를 몰라서 위법적인 요소를 저지르지 않거나 또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강좌를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응용해서 좀 더 선의적으로, 좀 더 법에서 허용하는 데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2편에서 약간의 이제 응용 능력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을 다 마스터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응용 능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기숙사는 그래서 학생 종업원을 위한 거고, 공동주택 그룹에 해당이 돼 있을 거 어떻게 해요? 구분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이 되는 겁니다. 기숙사가 한 실마다. 도시용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그래서 원룸형 또는 1.5룸도 가능하죠. 도시용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제 바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대당 전용 면적이 14에서 50 이하. 근데 요 이제 14라는 거 최저치는 없어졌죠. 50 최대 면적만. 그래서 요 공동주택 종류는 뭐예요? 다 전용 면적 위주로 이제 규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또는 단지형 연립은 건축법상 단지형 다세대 연립하고 똑같다. 다만 심의를 받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춰서 그러면 단지형이 되면서 추가 한 계층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한 메리트지 않습니까? 다세대면 주택으로 4계층밖에 못 져요. 1층 필로티하고 그러면 5층 건물밖에 못 지는데 심의 받아서 단지형으로 다세대로 심의 받으면 필로티 1층에 위에 5계층 6층짜리 빌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외에 그러면은 이제 고시원 아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1인 소유다. 건물 한 동을 1인 소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기에.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 중에 다중 또는 다가구. 요게 이제 1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예요? 세대별로 각자 소유. 네. 다 구분 등기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한 사람이고 각 뭐 15세대다 그러면 등기를 15번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15호다. 15호 가구다. 그러면 그냥 주인을 한 번 등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 이게 거래상에서 실제 그런 불편한 점으로 인해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요 다중주택 빌딩 하나짜리인 줄 알고 3층짜리 건물 하나짜리인 줄 알고 계약하려다가 실제로 보니까 원룸형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해다가 왜요? 주택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 현업에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고시원은 이제 단점이 마찬가지로 여기 주의라고 쓴 부분들이 다 뭐예요? 취사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한다? 네. 평면적으로 건축 설계할 때 각 층에 이거 불편한 점이 뭡니까? 바로 방 안에서 밥 못 해먹고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공동식당. 그러면 안 내려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층에 미니식당을 각각 설치를 해주면 문 열면 바로 미니식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니식당 하나에 쓰는 세대수는
잘해야 한 층에 뭐 4세대, 5세대, 5호, 4, 5가구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실제 저도 운영을 해보고 개발해서 했지만 그러면 더 반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리고 구분 등기는 안 됩니다. 구분 등기가 안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은 뭐예요? 주택 종류, 고시원 밑에 고시원과 주택은 같은 건물 또는 조산원과 같은 건물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다만 예외로 요거 단독주택, 그래서 제1편에서 우리가 수익형 건물 비교 사례 고시원 이렇게 다중주택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맨 꼭대기층에 단독주택이 있었죠. 주인 세대가. 그래서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나머지 종류의 주택하고 또는 조산원 등과는 불허예요. 불허. 네. 오피스텔은 주의할 점이 이제 바닥 난방이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용 85 이하일 때만, 그리고 얘는 업무시설이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주택법에서 또 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4종류는 준주택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죠.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기숙사. 자, 그리고 층수를 산정할 때 대부분의 주택은 여기 몇 개층, 뭐 4개층, 3개층 하는데 그때 지하층의 주거는 대부분 층수에서는 빼준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이런 큰 개념을, 큰 주택에 대한 큰 틀을 잡고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부지가 나왔어요, 매물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조사를 해보니까 원룸 수요가 많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반대로 살림집 수요, 신혼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야죠. 원룸형으로 갈 건지, 가구형 또는 세대형, 살림집으로 할 건지, 혼자 쓰는 원룸 형태로 갈 건지.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그 지역이 원룸형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원룸형으로 했을 때 유리한 거, 종합적으로 유리한 거, 층수, 면적, 취사,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차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걸 정하는 거죠. 일단 허용 용도상으로는 원룸형으로는 다중주택이죠. 다가구라면 이거는 주차장법을 공부하신 분은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주차가 완화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다가구는 강화가 되죠. 강화. 공동주택이 모든 게 다 세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이 주차도 세고 1조 북측 도로에서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룸 형태로 하는데 굳이 다가구로 허가를 받아서 그 가구의 구조를 원룸 구조로 만드는 건 좀 미련한 바보짓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다른 용도로 하면 더 주차가 유리한데 다가구는 아니고, 다가구는 그래서 가구형이에요. 세대형으로 할 때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또는 고시원, 오피스텔 또는 생활 숙박시설, 요 종류가 원룸형을 할 때 유리해요. 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차죠. 그리고 가구형으로 유리한 거는 이제 나머지 세대들, 나머지는 다 이제 가구형, 세대형 살림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용도 결정하는 게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큰 틀을 갖고서 이 안에서 이제 좀 더 한 단계씩 이제 개발 기법을 우리가 향상을 시켜야죠. 주택의 용도 분류, 이제 그럼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그냥 단순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가구, 우선 등기상 얘는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총 세대 수는, 총 가구 수는 19세대, 19가구로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의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가 다세대죠. 면적이 커지면 연립이 되고 층수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1층 부분, 1층 필로티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게 이제 전 규정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전에는 1층 바닥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 그 조항을 없애고 그냥 전부 또는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필로티로 하고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계단실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근생을 넣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택을 넣지는 말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넣으면은 고층은 층수 셀 때고 3개층 이하냐 4개층 이하냐 셀 때 빼준다. 다가구, 다세대,
동일 규정인데 연립부터는 전부 다 주차로 써야 돼요. 연립부터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거기에 근생을 넣으면 그것도 층수에 넣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에 포함해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1층 전체를 전부 다 필로티로 해야 된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여기 약간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똑같아요. 필로티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 포인트가 그거죠. 주택 층수에 영향을 안 주니까 1층에 상가를 둬서 이게 뭐예요? 개발 대표적인 형태가 점포주택이죠. 1층에 상가 위에 다가구 이렇게 해서 단일 소유로 단독 빌딩 한 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점포주택, 상가주택. 근데 밑에 상가 주고 위에를 다세대로 하면요. 한 층을 더 올리려고 나 5층짜리 하고 싶어. 1층에 근생 위에 4개 층 올리고 싶어. 그러면 다가구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다세대로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0세대 이상이 되면 이제 사업 승인 대상이 돼요. 이런 공동주택들은 30세대 이상이 되면, 그전엔 20세대였죠. 그래서 그전에 빌라들 지어본 거 보면 다 19세대로 필지를 다 끊었어요. 왜? 그냥 건축 허가만 받으려고. 근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30.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29세대에서 끊죠. 그리고 건축 허가만 받아서 바로 착공해서 공사하게. 이거 사업 승인이면 뭐예요? 주택법이니까 이거 승인. 말 그대로 좀 그냥 건축 허가는 늘 듣던 얘기인데 저건 사업 승인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서류가 뭐 여러 가지 무슨 계획, 부대복리, 기타, 주택법이 다 따라 붙으니까 서류가 많고 승인 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건축 허가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요걸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30세대 이상은 이제 주택법 사업 승인 대상으로 간다. 주택법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 기타 이런 거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세대수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앞서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 봤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만 봐도 대략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요거는 건물이 조그맣고 필로티로 돼 있고 1, 2, 3층이니까. 근데 요거 기존 규정이요. 2017년 이전에 다중주택은 안 되죠. 다중주택은 어떻게 해요? 절대 층수 1, 2, 3인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다중주택은 안 되고요. 다가구일 확률이 높죠. 근데 다세대로 할 수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필로티에 1, 2, 3. 3개 층이니까 무조건 다가구다가 아니에요. 이거 다세대로 할 수도 있죠.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데 안 지은 것 뿐이니까. 근데 얘는 필로티에 1, 2, 3, 4, 4개 층이니까 얘는 다가구는 죽어도 안 되죠. 얘는 이게 다 주택이면 얘는 다세대죠. 옆에 면적이 660, 200평이 넘을 것 같습니까? 계단실 하나 양쪽 2세대니까 안 넘죠. 얘는 다세대가 100% 다세대죠. 다가구가 될 수도 없고 연립도 될 수도 없으니까 아파트가 될 수도 없고 5개 층이 안 되니까 주택이. 근데 얘는요 필로티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개 층이니까 아파트는 아니죠. 근데 여기는 넓어요. 계단실이 뭐 2개 있고 그러면 얘는 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관만 봐도 어느 정도 그 건물의 허가 용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건축을 하시는 분도 이걸 구별을 못 해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뭐 원룸형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법이 적용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예요? 주 목적은 1인 2인 가구를 위해서 2009년도에 새로 만든 건물의 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에다 끼워 넣자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에 넣었어요. 주택법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건축법 건물 용도, 주택법 용도를 같이 원래는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1편 뒷부분 강의 때 그 건축물대장 보는 법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는 세대수도 제한을 했어요. 그냥 150세대 미만으로만 해라. 근데 이걸 이제 300세대로 완화를 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세대수도 제한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려면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그러니까 299. 그리고 용도지역적으로는 비도시 지역. 우리 국토계획법. 제가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제
그 부동산 일반에 대한 강의가 돼버려서 그걸 빼고 제가 그래서 중국 과정으로 이거를 설정을 한 겁니다. 설정을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 과정으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땅은 총 몇 개 용도 지역으로 나눠진다고요? 21개 용도죠. 21개. 도관농자는 잘 아시는데 이건 또 잘 몰라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는 뭐 우리 대표님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달달달 외우셨잖아요.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가는 유제죠. 주상공록. 관리지역은 보생계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상업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쭉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가지수를 다 더했을 때 21개. 전국에 있는 땅은 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근데 여기 도시지역, 즉 뭐예요? 주상공록에 해당되는 땅들에서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도시에 지어라. 왜? 주 목적이 뭐예요? 도심에 1인, 2인 가구, 이게 가구 수가 부족하니까, 주거가 부족하니까 공급을 확대를 해주자. 그래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화. 주택법에 만들어서 목적은 완화입니다. 완화. 대부분 건축법이든 기타 법에서 건물에 새로운 용도가 생길 때 보면 다 뭐예요? 완화예요. 특례적인 성격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의 용도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완화. 예. 대표적인 게 또 생활 숙박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일반 숙박시설밖에 없었다 그랬죠? 우리 숙박시설 그 건축물의 용도 구분 1편 제1강에서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인가 그때 생활 숙박시설 만든 게 뭐예요? 먹고서 자고 살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준 거죠. 또 이제 분양해서 할 수 있게.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80년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이건 없던 용도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오피스텔이. 그전에는 업무시설밖에 없었는데 업무시설은 다 사무실인데 오피스텔이라는 걸 만들었죠. 6, 7년도경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건설 경기가 침체돼서 이제 건설 회사가 도심지 내 상업지에 지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거 도심 내에서. 그래서 엄청 많이 지어서 이제 분양들을 했죠. 그래서 다시 건설회사들이 살아나고 결국은 다 뭐예요? 완화예요, 완화.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합니다. 분양 청약 자격 이런 거 다 완화해주고요. 주차 대표적인 게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해주려면 뭘 풀어줘요? 허가 용도 지역을 일단 풀어주고, 뭐 규제돼 있던 데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이 대표적인 게 주차예요, 주차. 주차. 그래서 주차는 계속 강조를 해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왜 주차장법 얘기만 하냐? 그래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굉장히 수익성하고 얘가 밀접하게 따라붙어요. 건물을 지을 때 얘가 굉장히 밀접하게 따라붙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도심지 내에서 땅이 좁지 않습니까? 땅이 좁다 보니까 이런 법규적인 특징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서 잘 응용을 하고 이해를 해서 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걸 자꾸 뭐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 때문에 허가 안 난다, 주차 때문에 세대수 줄여라, 층수 낮춰라 그러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은 도시지역, 그리고 299세대까지만요. 30세대 넘어가면 사업 승인 받고요. 30세대가 안 넘어가면은 29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건축 허가만 받아서 지으면 되고요. 종류는 세 종류죠. 그전에는 네 종류였어요. 세 종류로 해서 대표적인 거 원룸형,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리고 기숙사형,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형까지 있는데 기숙사형은 뭐예요?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게 고시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미 고시원은 이제 준주택으로 이렇게 격상을 해줬어요.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고 바로 이어서 뭐 만들었냐면 준주택이라는 거를 명칭을 만들었죠. 준주택으로 정했어요. 어디서? 이것도 주택법이에요. 아까 첫 페이지 보셨던 거. 얘도
주택법에서 얘도 주택법에서 결국은 이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준주택으로 뭐요? 그전에는 맨날 쪽방 그랬죠. 고시원. 그래서 이 법제화 시키면서 이거는 그래도 주택의 개념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이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시설이. 고시원이라는 용어도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뭐로 바뀌었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말을 붙여준다고 해요? 생활자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다중을 붙인 거죠. 다중을. 다중생활시설로 명칭이 건축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를 넣으면 먹고 자고 주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은 다중자를 붙여줬죠. 다중. 근데 숙박시설에는 뭐예요? 생활 숙박시설을 붙였죠. 생활 숙박. 네. 생활 숙박. 그래서 얘도 먹고 자고가 가능한 거잖아요. 생활 숙박도 생활자가 건축법에서 생활자가 들어가면 다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래서 고시원이 최근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쪽방 개념이죠. 그 전에 지어진 고시원들. 근데 지금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준주택으로 격상을 시켜줬죠. 이제 족보가 생긴 거예요. 주택에 그래도 반열에 좀 들어가는 거. 다만 이제 취사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종류가 이제 남아있죠. 기숙사형은 저 고시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시행 1년 정도 해고서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현재 남아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세 종류죠. 대표적인 원룸형,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는 똑같아요. 건축법에 있는 거랑 다 똑같아요. 층수나 이런 규제, 면적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심의받으면 한 층 더 지을 수 있다라는 특혜를 주는 거고요. 건축법에 없는 명칭으로 생긴 게 원룸형이죠. 그래서 원룸형은 일단 구조가 원룸 구조여야 돼요. 네, 구조가 그 세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복도에서 문을 열었을 때 오피스텔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도가 있고 원룸으로 각 세대를 이렇게 만들고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게 하나의 뻥 터진 원룸으로 돼야 된다. 즉 화장실 가능, 싱크대 가능 하지만 이렇게 뻥 터져 있어야 돼. 이게 원룸이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지으라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지었는데, 자,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헷갈리시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세 종류다. 원룸형,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래서 얘네들은 어렵지 않죠. 건축법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룸형. 그래서 일단 원룸형은 구조는 원룸 구조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최대 얼마야? 50제곱미터. 15평이다 이거. 무슨 면적이에요 그럼? 이거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 50 이하여야 된다 이거죠. 50이 넘어가면 얘는 단지형이든 다세대든 연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켜야 되고요. 근데 원룸인데 50제곱미터면 전용 면적이 15평이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전용 면적이 30이 넘어가면 30 이상이 되면, 그리고 얘는 어쨌든 맥시멈은 50이죠. 50. 네, 50이죠. 맥시멈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칸을 하나 막아서 이렇게 방을 하나 둘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거실, 침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투룸? 투룸은 아니죠. 투룸은 방이 2개 된다. 얘는 방은 하나잖아요. 이거는 거실이고. 그래서 이게 뭐야? 1.5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1.5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미니 투룸이라고 그래요. 미니 투룸. 대전인가? 거기서는 미니 투룸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냥 1.5룸으로 하시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원룸 구조지만 1.5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실에 방 하나. 충분히 신혼부부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가장 인기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면적은 그리고 삭제를 했어요. 처음엔 12였는데 최소 12 이상은 되라 전용. 그러다가 14로 13년도에 이게 1인당
그 정부에서 조사한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은 저거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조사해서 정한 건데 그거 이제 없앴어요. 네, 그래서 최소는 없어졌어요. 최소 기준은.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한 계층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심의 받으면은 다세대나 연립은 그리고 원룸형은 건축법상 그러면 뭐냐 이거죠. 주택법에서 원룸형으로 해서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원룸이든 1.5룸이든 만들었는데 그럼 건축법에는 저게 무슨 건물로 해당이 되냐. 그래서 얘는 건축법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아니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겠죠. 기숙사는 아니고 이거는 공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그 기준은 건물의 층수나 면적, 우리 건축법에서 따지는 그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된 구조로 해서 한 층에 뭐 5세대씩 이렇게 해서 얘가 한 층에 5세대씩 쭉 하다 보니까 얘가 6층이더라. 주택이. 그럼 얘는 아파트죠. 아파트. 왜? 5계층이니까. 5계층 넘어가면. 근데 얘가 4계층, 주택으로 4계층만 줬어요. 4계층만. 이렇게. 자, 여기에 필로티로 해서 4계층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연립 아님 다세대죠. 예, 건축법상. 원룸형인데 건축법상 연립 아니면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아예 그걸로 이제 별도로 심의를 받는 거고요. 얘는 원룸 구조로 했을 때, 원룸형일 때 얘가 건축법상 어느 거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건축법상 해당되는 규정을 또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받을 때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국계법이든 현행법을 다 지켜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주택법에서 원룸형 구조로 만들었지만 얘가 건축법상 4계층이다. 주택이. 그럼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죠. 근데 면적이 다 더하니까 660이 안 되면 다세대잖아요. 근데 660이 넘어가야 뭐 계단실도 2개 있고 뭐 막 그러면 얘는 그럼 연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건축법하고 뚝 떼어놓고서 일단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원룸 구조냐 아니냐. 그리고 원룸 구조면 그 다음엔 이게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건축법에서. 자, 이거 비슷한 거 이거 똑같은 거를 지난 1편에서 했었죠. 실제로 지어진 건물 놓고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또 지었잖아요. 여기에. 예, 이거를 뭐로 허가받기 위해서 다세대로. 왜요? 대제안의 공지규정. 대제안의 공지규정 때문에 얘는 1.5m, 2m 뛰어라. 얘는 뭐 3m, 평택은 뭐 4m 뛰어라. 이러니까 못 짓죠. 요거 50평, 60평짜리 땅에 상업지역에 그거 했었죠. 우리가 구도심 그 준주거 상업지역 부지검토 우리가 평택 사례 건물 놓고서 그래서 이제 그 기법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복합 건물 할 땐 여기는 오피스텔을 집어넣는 거죠. 오피스텔을. 네,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7층, 8층 올린 겁니다. 단 이제 복합 건축을 할 때는 일반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형으로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밑에 주택법에 허가 안 받은 다른 주택용도하고는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중 하나랑 원룸형하고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원룸형이면 원룸형만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에 원룸형 또 이렇게 섞지 말라. 그리고 다만 이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하다. 이건 이제 상업지역, 준주거 이런 이제 주상복합들 지어지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냥 일반 공동주택하고 원룸형하고는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일반 주택 한 세대, 원룸형일 때 일반 주택 한 세대 이게 뭐예요? 주인 세대는 둘 수 있다, 그죠? 원룸형일 때 원룸형으로 하고 주인 세대는 둬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고시원도 단독주택 하나 허용해 주니까 그래서 주인 세대 하나는 허용을 해주고요. 또 완화해 주는 게 이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도 그냥 건축법 감리만 해주는 거예요. 세대 수가 많아도 사업 승인 대상이어도 공동주택은 주택법 사업 승인인데 여기는 그냥 건축법 감리만 하고 분양가 상한제, 청약 자격제도 이런 거 미적용 주택법에서 다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
일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거, 뭐 부대 복리시설 등도 완화해주고, 그래서 빨리 지을 수 있게, 빨리 많이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그냥 표로 정리한 게 요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50 이내, 단지형은 85 이하. 그래서 다세대 연립, 이게 단지형이죠. 원룸형은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연립도 될 수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고, 그거 구분은 660이다. 그거고요. 유형별로 2014년까지 국토부 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분 지은 게 뭐예요? 원룸형이에요. 74% 여기까지 지은 게 2014년이긴 하지만, 그 다음이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도 꽤 많이 지었죠. 서울 같은데. 그래서 다세대인데 건물이 6층짜리예요. 그러면 저거 아파트네. 근데 그거 잘 봐야 돼요. 이제 서울에서는 요 시임이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으로 했을 때, 단지형 다세대로 했을 때, 근데 시임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안 해주는 시가 개중에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해줘요. 심의를 받으면 1층은 필로티죠. 그냥 필로티고. 그러면 내가 원래대로 지을 수 있는 거는 다세대면 1, 2, 3, 4, 5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걸리면 이거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아파트네요. 그거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갱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요? 단지형 다세대. 근데 이거 이게 무슨 단지형이냐? 건물 한 동 짓는데 무슨 단지형이니까 그래도 두 동은 되지않냐? 지금 단지형 다세대일 때 심의 받으면 한 층을 플러스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지형이냐? 한 동짜리 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동도 다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6층 건물 보고서 필로티에 6층 저거 아파트야 이랬다간 혹시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형 다세대 심의 받아서 지은 게 있어요. 한 동도 단지다 이거죠. 한 동도 단지. 서울 시내는 많죠 이런 거. 이제 수익성을 올려준 거죠. 다세대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시면 지역마다 좀 편차가 큽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커요. 부산은 좀 많은 편이죠. 대구는 극히 적은 편이죠. 광주도 극히 적은 편이에요. 인천 많은 편이죠. 대전도 많은 편이에요. 대전도 많은 편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더라고요. 원룸형 대구는 1편에서 우리 그 건축 현황, 개발 현황 그래서 전국에 대한 그 주택 종류 쫙 봤을 때도 대구는 뭐예요? 여기는 강세를 보이는 게 다가구죠. 다가구. 대구는 다가구를 선호해. 다세대로 싫어하고 대부분이 다 이걸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지역적인 특색이 있더라고요. 전국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조사를 하고 개발 기법 이렇게 컨설팅 자문을 해드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런 광고, 신문 광고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위에 99세대, 밑에 오피스텔 45세대.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이게 가보면은 모델하우스 가면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선 차이는 뭐예요?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불어죠, 불어.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줬지만 핸디캡을 줬어요. 발코니는 두지 마라. 그럼 완전히 너 집이지 않냐, 집.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핸디캡을 하나 준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원룸형으로 하겠죠. 사이즈가 이제 비슷하니까. 아니면 1.5룸 밑에랑 위에랑 이제 오피스텔이나 거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렇게 모델하우스 여러 번 똑같은데 왜 똑같아 보여요? 얘는 발코니가 있는 거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확장형으로 이렇게 방으로 내밀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밑에서 보고 올라온 오피스텔하고 똑같아 보이죠. 그 이유도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세심하게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객들한테 또는 내가 개발할 때도 자 그러면 장점은 면적으로는 얘가 손해를 보는 거죠. 얘는 발코니로 못 빼먹었잖아요. 발코니는 1.5m까지 건축 면적 바닥 컴퓨터엔 들어가지만 건축 면적에 바닥 면적, 연면적 계산하는데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생각이 안 나시면은 1편 건축법 세부 규정 그때 면적 산정하는 거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면적에 바닥 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빠지는 거 발코니 얼마까지? 1.5m까지만. 그러니까 1.5m까지는 발코니로 도면에 빼놓고서 그려놓고 공사는 확장형으로 합법화 시켜줬어요. 그전에는 불법이었잖아요. 베란다 확장 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코니 확장 공사 그게 불법이었는데 아유 그거 다 하는 일인데 다 하고 다들 그렇게 발코니 확장해서 방으로 쓰는데 그거 국가적 낭비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전면 허용해요. 이제 인허가 받을 때는 선을 그어야죠. 그 대신 발코니로 공제를 받으려면 면적을 도면에 아 요건 발코니입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근데 공사할 때는 요거 방으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으로 쓰는 거죠. 그럼 평수가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얘가 장점이 있는 거죠. 얘는 그러면서 단점이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따져서 개발 용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로 다 하지 왜 얘를 그럼 넣냐 이거죠. 지금 질문이 제가 드린 질문이 왜요? 여기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높죠. 주상복합으로 짓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한 300, 400평짜리 땅에 이렇게 10층, 20층 올리는 거죠. 여기에 몇백 세대 해가지고. 근데 이건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은 주택을 지으라는 데예요? 아니면 업무시설을 지으라는 데예요? 당연히 업무시설을 지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뭐 지었어요? 주택이죠. 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분류에 얘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그래 너는 업무시설. 좀 그렇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쟤는 업무시설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용도가 많아야 된다. 주택이 많아지면 용적률을 깎아버리겠다. 그게 용도용적제예요. 예. 상업지역.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드밴스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상업지역 쪽으로도 좀 많이 다뤄드려요.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주거지역 또는 뭐 계획관리지역 등 이렇게 주택 짓는데 아니면 준주거 정도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뭐예요? 수익형 주로 6층 아니면 4, 5 아니면 7, 8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수익형 건물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 2단계 어드밴스드 과정, 2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용도용적제 갖고서 또 우리가 응용하는 또 기법이 나오는데요. 한번 어쨌든 그 기본은 여기서 이제 배우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저게 용도용적제구나. 주택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용적률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국 다 그래요. 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예요.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 복합 건물 지을 때 용적률, 주택 비율이 점점 낮아지면 용적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주택 비율이 많아지면 얘 비율이 많아지면 용적률, 건물 자체 용적률이 건물을 줄이라는 거예요. 용도용적제. 서울시도 저거랑 똑같은 형태였어요. 근데 2017년에 개정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을 상업지역에 주거 복합 건물 지을 때 주거 외 용도 비율을 딱 못을 박았죠. 30% 이상으로 한다. 그럼 요 30%에 오피스텔 넣으면 되겠네요. 오피스텔 안 된다 이게 준주택 제외라고 그래요. 준주택. 우리가 뭐 준주택 알아야죠. 준주택이 뭐라고요? 네 가지 좀 전에 했죠. 걔는 어느 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 때 그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준주택 네 가지. 고시원 또 뭐 있었죠? 기숙사 아까 있었고요. 오피스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요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그 전에 다 이렇게 써먹었는데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20%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거를 그 전에는 어떻게 10%뭐 요 상가 10% 넣고 90% 이렇게 집어넣는데 좀 강화돼서 요거 조금 이제 20% 정도로 낮춰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좀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상업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개발하는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추가를 하시고요. 자, 오피스텔 좀 알아보죠. 86년에 오피스텔이 생겼네요. 건축법에서.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주거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했고요. 2010년에 이게 준주택으로 지정했고요. 근데 변천이 뭐 그냥 아주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가장 저기한 게 바닥 난방이죠. 86년에 처음 만들어서 88년에 난방 금지 바닥. 다른 거 다 빼고 뭐 욕실 금지 뭐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닥 난방이죠. 이거 주거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바닥 난방을 못 하면은 다 뭐예요? 바닥 난방하면 불법이 되니까. 근데 난방 전면 허용 언제? 95년에서 98년 2004년 전까지 95년서부터 약 10년 9년 정도. 그래서 평수 제한 없이 난방 전면 허용 풀어준 거예요. 좀 이렇게 많이 좀 잘 팔리게. 그러다가 다시 금지. 그러다가 50 전용 50까지만 허용.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85예요. 85 2009년 2009년부터는 85로 완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죠. 뭐 욕실도 뭐 욕조 금지. 욕조는 금지예요. 욕조 샤워기만 두라는 거예요. 샤워 부스만 욕조 샤워 그리고 화장실 욕실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해라는 거예요. 한 평 이내로. 근데 이런 거 다 삭제됐어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욕조 두고 싶으면 둬라. 뭐 아유 어차피 다 먹고 살고 사는 거 살림집으로 쓰는 거 다 아니까 욕조 가능. 면적도 제한 폐지. 단 요건 남아 있어요. 바닥은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넘는 평수에 바닥 난방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오피스텔 보니까 큰 평수인데 바닥 난방 안에 저거 불법이네. 가서 찔러야지. 근데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허가받아서 지은 건지 난방에 전면 허용됐던 시점이 꽤 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용 85초가 오피스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왜요?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그거고요. 이제 바닥 난방 구청에서 이거 서울 광진구 욕조 설치 금지했으나 이제 해제해줬다. 욕조 이런 거 둬도 된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욕조까지 설치해서 오피스텔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숙박시설 이제 알아보죠.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생활 숙박시설 왜? 주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 숙박시설이라는 거.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죠. 숙박시설. 기억나시나요? 15호 숙박시설은 뭐예요? 21개 용도지역 중에 상업지역에만 입점이 가능하죠. 숙박시설은 일부 제한적으로 저 생활 숙박만 준주거에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역적인 제한이 큰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생활 숙박시설은 주차가 굉장히 완화를 해주죠. 쟤는 세대당이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면적당 근생하고 똑같잖아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대수가 똑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얼마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주차 한 대 근생 시설 면적이죠. 전용 플러스 공용 면적 포함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40평이라고 했죠. 134제곱미터죠. 요거 134. 요거 상식으로라도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건물 갖고 계신 분은 내 건물 근생상가 갖고 있는데 내가 40평이다 그러면 주차 한 대가 이거 처음부터 설계할 때 해서 이게 배정이 돼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숙박시설도 알아두시면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제 고급 개발 기법에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몇 개가 더 이제 추가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튼튼히 하죠. 일반 숙박, 생활 숙박 2013년이었는데요. 이때 신설된 거고요. 먹고 자고 가능, 주거로 쓰는 거죠. 관광 숙박 시설이 있어요. 여기 가족 호텔, 소형 호텔 등 꽤 종류가 많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은 뭐예요? 관광진흥법. 근데 나머지 다른 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숙박, 생활 숙박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얘는 관광진흥법. 그래서 결국 뭐 얘는 특혜를 많이 주는 거고. 얘는 원칙대로 얘들은 요거 일반 숙박 생수건. 근데 여기 다중생활시설 있죠. 요거 생활 주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죠. 요거 여기
2종 근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명기돼 있죠. 예, 그러니까 500초가 되는 거. 일반 숙박, 생활 숙박의 구분 기준은 취사라는 거예요. 취사를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명기돼 있어요. 숙박업, 일반 숙박업, 생활. 그래서 생활 숙박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요? 공중위생관리. 그래서 그 위생과에 가서 등록해야 돼요. 저 생활 숙박 시설 지역구 준공 받고 저거 하시려면 저금리 시대 생활 숙박 시설 몰려든다. 왜 이제 이게 뭐로 광고가 나가요?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서비스드 레지던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다 이게 크게 지금 그래서 이게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이거죠. 다 시설도 뭐 더 굉장히 그 넓은 평수, 큰 평수 그리고 풀 서비스, 뭐 빨래 서비스 뭐 다 해주는데 이게 이제 레지던스 개념. 근데 레지던스라는 거는 법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레지던스는 없는 거예요. 이게 빌라랑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레지던스는 없고요. 자,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제 완화해 준 게 2016년 그래서 2017년 여기 입법 예고했죠. 2016년에서 입법 예고한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요거예요. 요때 제일 큰 게 1종 근생 사무실로 2종 근생 중에 금융업소 중개사무소가 2종 근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 전용 주거 지역에 얘가 2종 근생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중개사무소가 못 냈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 1종 전용 주거 지역에. 근데 1종 근생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2종 근생 중에 30제곱미터 이하 30. 원래는 2종 근생이면 대부분이 500이잖아요. 면적 제한. 30 이하짜리는 1종 근생으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1종 근생의 신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종 근생 시설 또는 2종 근생 사무소 이렇게 두 종류가 된 거예요. 더 이제 완화를 해준 거죠. 그리고 다중주택,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거 요거. 다중주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전에는 절대 충수였죠. 이거 무조건 1, 2, 3층이었어요. 1층에 상가 위에 2, 3, 4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3층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3계층으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다가구 다세대는 그렇잖아요. 3계층. 그래서 필로티 뭐 근생 집어넣고 이렇게 다 하게끔 해줬는데 그리고 330이라는 면적 제한도 건물 전체가 여기에 상가가 들어가 있든 말든 다 포함해서 330이에요. 지하는 물론 포함이고요. 지하에도 이런 시설이 뒀으면. 그래서 건물 총량인데 그거를 이제 주택 총량으로 바꾼 거예요. 예, 다중주택을 주택 총량으로 이렇게 굉장히 완화를 해준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제가 1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강 그때 말씀드릴 때 요 개정 전의 규정을 보여드렸어요. 개정 전의 규정을. 왜? 그 전에 다중주택을 왜? 그 전에 여지까지 지어진 게 다 그 규정에서 지어졌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좀 전에 그 입법 예고에서 개정된 거 다중주택 그 여기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 1편 1강 요걸 보시면은 아니면 그냥 법제처 사이트 있잖아요. 왜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거기 이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얼른 찾아보시면은 요 주택으로 쓰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연면적 330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그리고 왜 층수는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개자가 들어갔죠. 개. 딱 개라는 한글 한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는 요때 2017년 초에 2016년 말 요때 요 법 개정되는 거 보고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날개를 달아줬다. 다중주택에 날개를 달아줬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크게 완화를 해준 거예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완화를 굉장히 해준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김에 1종 근생시설도 다시 보세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다시 보시면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맨 밑에 얘가 추가됐어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면적이 30제곱 미만인 것이 얘가 생겨났어요. 1종 근생에. 1종 근생에 얘가 없었는데 그래서 다중주택
규정이 완화됐죠. 2016년 말 입법 예고해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땅들은 다중주택 지을 때는 다 이렇게 56평 아니면 반지하를 파면 42평 요 사이즈 땅이 최적이에요. 그 이상 큰 땅을 사면은 그건 쓸데없이 그냥 산 거예요. 다중주택 100평에 3층 이내 딱 그 규제 때문에 요거 지하 없는 다중주택 지을 때는 56평까지만 사면 돼요. 요거 넘어가면 그냥 돈만 더 주고 더 산 거예요. 60평, 65평 더 사봤자 건물 내가 크기를 늘리는데 방 개수 늘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상 사면 이제 바보였죠, 이게. 반지하라면 42평짜리만 사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에 이제 얽매이지는 않고 위치가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 상가 넣으면 돼요, 상가. 그럼 얘는 다 빼주니까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번화가 이면도로 그러면 여기 상가 다 넣고 위에 3계층에 100평 그럼 방이 꽤 나오죠, 이게. 예. 거의 한 4 내지 5평, 5평 정도짜리가 한 15개, 17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신문기사나 사례 봤을 때 보시면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주차는 2대 아니면 많아야 3대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허용을 안 해주니까 이런 구조로 지을 때 그동안 어떻게 지었어요? 다가구로 지었죠. 그럼 다가구는 세대당 1대 또는 0.5대면은 그럼 만약에 이게 16세대라고 그러세요. 그럼 16세대인데 여기는 3대만 두면 되는데 이걸 다가구로 그전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되니까 다가구로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면 0.5대도 8대예요, 8대. 3대만 여기다 딱 두면 되는데 8대를 둬야 돼. 그러다 근생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날개를 달아줬다. 얘가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층부는 또 단점은 뭐예요? 제가 취사가 조리가 안 되잖아, 방 안에서. 그래서 미니 식당 두고 더 보완을 한다면 1층이나 이런 데 뒷부분에 뭐예요? 이렇게 브런치 카페든 뭐든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니까 주인이. 그럼 위에 여기 살면 50% DC 이렇게 해서 아니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떻게 이게 어떤 컨셉이 됩니까? 호텔 컨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텔 운영 컨셉. 그래서 저는 날개를 달아줬다.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한번 목 좋은 자리 코너 부지에는 이렇게 복합 건물로 개발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생겨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1단계 실무 마스터 중급 과정으로 해서 제가 이제 1편 강의 끝나고 제 2편 첫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제 2편 끝까지 공부 이렇게 강의 열심히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요셉입니다. 제가 준비한 공인중개사 실무 능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건축개발 상담 전문가 되기 과정을 준비했죠. 1단계로 실무 마스터 과정, 그래서 중급 과정으로 제1편 실무 건축이론 마스터 교육 총 18강으로 구성된 거는 이제 강의를 다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또 준비한 거는 제2편으로요. 실무 개발 기법 마스터 교육, 그래서 총 17강으로 두 번째 제2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편은 제1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1편에서 이론적인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제2편에서는 좀 더 실무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개발 기법 또는 상담할 수 있는 개발 기법을 제가 정리를 해서 총 17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 현업 업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제 2단계로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과정도 제가 준비해서 3편, 4편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우리가 흔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삼각 스케일자 그리고 투명자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토지 지적도를 출력을 해서 규모 검토나 수익률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주로 공인중개사 실무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신축을 희망하시는 건축주분, 예비 건축주 또는 건축업이나 개발업에 종사하시는 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시려는 분, 물론 리모델링 부분, 증축 부분도 다 제 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요 부동산 개발의 핵심인 건축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약 25년간의 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무 마스터 과정은 아시다시피 1편에서는 건축 이론 그래가지고 총 18강 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건물의 용도 분리부터 높이 제한, 땅, 도로, 기타 신도시, 택지개발, 구도심, 일종 일반 주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2편으로 준비한 거는 실무 개발 기법으로 총 17강.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용도로 허가 가능한 거. 물론 이제 1편에서도 제가 건축 이론에서는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도 1편에서 해드렸습니다만 도로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 깊이 있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3강에서는 주차장법, 물론 1편에서 우리가 주차대수 산출하고 하는 거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최유효하게 배치하는 기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4강에서는 북측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 규모 산출하는 거 실습으로 아까 좀 전 화면에서 보신 삼각 스케일자하고 30cm 투명자를 갖고서 간단하게 토지 연계획 출력해서 근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발코니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 200%잖아요. 근데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활용을 하면 250%, 260%까지 우리가 건물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가 있죠.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건축법 세부 규정 물론 1편에서도 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추가적인 분양 면적이나 층고 또는 층간소음 방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복층 개발에 대한 기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또 설명을 드립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구도심에 대해서 1편에서 해드렸는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규모 검토 그리고 실제 실습까지 준비를 했고요. 주변에 또 경쟁 건물들이 또 들어서잖아요. 신축 건물들. 그거 우리가 신속하게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구도심의 지구 단위 지침 찾는 것. 신도시에 대해서는 1편에서 자세히 해드렸어요. 신도시 택지 개발에 대한 그 개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도심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1강부터는 주로 이제 사업 실제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룸형 주거 시설에 대한 단위세대. 원룸형은 우리가 특히 주력 업종이지 않습니까? 수익형 건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 기법, 단위세대 평면도 등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위해서 실제 건축 공사를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13강에서 사업 계획 짜기, 총 사업비 예산 작성과 공사 발주.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는 이제 공사 진행에 대한 실무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각각의 공종에 대해서 방수 또는 뭐 위에 도장 공사, 외부의 도장 공사 그리고 내부에 뭐 이렇게 마감 공사 이런 거 각 공종별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이제 공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발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역서도 봐야 되잖아요. 견적 발주를 위해서 그래서 공종별로 어떤 이제 공사비 해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실제로 공사 발주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요 사항을 모르고 공사를 섣불리 달려들면은 대부분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16강에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건축법이 건축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국계법 그리고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도시재생법 그리고 작년 18년 2월에 새로 발의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여러 필지 2개 인접해 있는 3개 필지를 공동 사업 시행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신규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고요. 맨 마지막 17강에서는 전체적인 제 1편과 2편에서 강의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종합 해설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뭐 건설회사만 다닌 게 아니고요. 설계 사무소도 직접 운영을 하고 또 건설회사도 직접 공사 맡아서 하고 턴키 공사도 하고 또는 땅 사서 분양 사업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실무 마스터 과정을 강의가 가능하고요. 실제 다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면은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